자, 페이지 2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등권, 평등의 원칙은 이중적 성격을 띠겠죠. 개별 주관적인 공권, 즉 국가를 상대로 내가 차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입법을 통해서 이 차별을 금지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당연히 공감대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법률로서. 알겠습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차별을 막아야 되겠죠. 이걸 객관적 공권성, 즉 객관적 법 질서를 통해, 즉 더 쉽게 말하면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기본권은 원천적으로는 기본권은 개별적인 권리죠. 그래서 기본적 권리란 상대가 누구야? 국가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별적으로 주관적 국가에 대해서 나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세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관적 국가. 국가를 공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국가에 대한 권리. 그래서 그걸 주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은 원래 주관적인 공권의 성격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국가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평등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평등권 하고 있으니까 평등권, 차별을 당했다고 나한테 막 요구하는 거야. 나 기본권 침해당했어. 국가 당신이 나 기본권 침해를 해결해 줘. 그랬더니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랍시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때? 국민 다수가 기본권을 평등에 차별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단순히 개별 사안으로 볼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막 주장할 거 아니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가 어떻게 하자? 제도화 시켜놓자. 알았어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차별하지 마. 라고 법으로서, 법률로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법률이 현실에 적용이 되면 그 침해 사례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평등권도 뭐라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객관적 공권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개별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와 더불어 객관화시킨 거죠.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로 삼을만 하다라고 보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등권은 기본적인 공권성도 있지만 객관적 공권성, 즉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로서의 구성, 즉 더 쉽게 말하면 법 규범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구나라는 것을 명시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자연권성은,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죠. 고개 들어보세요. 헌법에 조문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13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문이란 말은 명시적인 거죠. 명시가 뭐예요?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글자로 이렇게 표시한 게 명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원시시대에도 차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해? 그 차별을 반대했겠죠. 쉽게 말하면, 굳이 이걸 헌법이라는 구체적인 성문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평등한 권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선 헌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문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호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초자연적. 알았습니까? 자연법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표현은 인간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부터 당연히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성, 즉 자연권성의 기본권들은 몇 개 안 돼요. 뭐가 있을까? 자연권성의 기본권 이런 거야. 주로 굳이 명문이 없어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라는 뜻이야. 더 쉽게 말하면 헌법이 있기 이전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자연권성의 기본권이야. 평등권도 그런 자연권성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거야. 그 외에 뭐가 있어? 우리가 배웠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도 자연권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자유권, 자유권도 자연성권성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거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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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통령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예요? 아니죠. 연령이 있죠. 연령을 충족해야 가질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옛날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뽑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 참정권, 선거권은 참정권의 한 분야잖아요. 참정권은 자연권성이 아니죠. 참정권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정치적 권리라고 명시한 거에 근거해서만 보호받죠. 그래서 그러한 참정권, 즉 참정권의 한 종류인 선거권은 자연권이 아니에요. 헌법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성은 무슨 뜻이다? 헌법이 있건 없건 인간이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라는 거죠. 그중에 평등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평등권은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별표. 다른 건 됐고요. 평등권은 자유권의 일부가 아니라, 그렇죠. 평등권은 자유권의 일부가 아니고 모든 기본권의 균등 실현을 기하는 기능적 수단적 권리이기도 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뜻이죠. 자, 자유권 배울 거죠. 근데 평등권이 자유권을 보충하죠. 어떻게?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됐죠? 청구권, 누구나 청구, 국가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죠. 누구나 청구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란 권리는 다른 개별적인 기본권의 하나의 뭐가 돼? 하나의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평등권은 자유권과 구별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의 밑줄. 자유권과는 구별되는 권리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평등권은 양면적 권리, 즉 국가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될 소극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평등을 요구하는 적적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자, 처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극적 권리, 적적 권리는 개념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소극적 권리가 뭐죠? 소극적 권리는 쓰세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가 간섭을 받지 않는, 그 터치받지 않을 권리가 소극적 권리죠. 맞죠? 적적 권리는 국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출해 달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등권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자유권은 어때? 이제 배울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가 적극적 권리가? 자유. 너무 쉽죠? 자유라는 말 자체의 본질적 의미가 뭐야? 자유. 냅둬잖아. 그렇지? 자유권은 소극적. 그렇죠? 아까 배운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극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 권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당연히 국가가 우리의 행복을 보호해주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호하기 어렵다고 아까 배웠던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217페이지. 자, 여기 특히 별표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 조문에 대한 걸 난도질 할 겁니다. 자, 먼저 법 앞에 평등에서 법은 아까 설명했죠. 첫 줄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죠? 형식을 갖춘 법률이죠. 어떤 형식? 의회. 의회가 뭐죠? 국회가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밑줄 뿐만 아니라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는 포함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헌법도 되고 법률도 되고 다 법률되고 당연히 명령, 규칙, 관습법, 조리, 판례와 같은 모든 법규범이 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법 앞의 평등.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법 앞의 평등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법 적용의 평등과 법 내용의 평등을 포함한다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밑에 거 있죠. 그 밑에 거를 묶어놓고 별표. 법 앞의 평등은 이런 뜻입니다. 평등 원칙은 자, 먼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그걸로 보세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내가 법이라고 쓸게요. 자, 아니야. 틀판 봅시다. 여기 법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법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있었죠. 누구야? 왕, 뭐 이런 애들은 마치 법 위에 군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법 아래에 다 있는 거야. 법 아래. 그러니까 법 앞에라는 건 법이라는 테두리 아래에 국가 권력. 여기서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모든 국민도 법 앞에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 국가라고 해서 국민보다 뭐 우월하게 대우받아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법 앞에라는 건 모든 주체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 아래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이게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법 앞에 평등할 때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럼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자, 얘가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고용된 근로자라고 쓸게요. 그렇죠? 사장님이 나를 고용했죠.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뭐 하대? 부당한 대우를 막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초등처럼 생각해봐. 법 앞에는 사장님이나 나나 어떻게 돼? 평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평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돼? 안 적용돼야 돼? 적용돼야 된다는 원론이야. 알았어? 그런데 부당하게 사장님이 나를 막 갈구고 있는데 이 부당한 것을 해소하고 싶은데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 없어 지금. 알았습니까?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요구할 수 있어? 입법부에게. 입법부가 국회잖아요. 국회. 의회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뭘 요구할 수 있어? 당연히 지금 이 법률이 없잖아. 법률이 없지. 여러분, 무엇인가 안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하죠? 뭔가 안 만들어진 거. 부작이라고 하거든. 안 만들어진 거. 뭘 안 하거나 어떤 작용이 없는 걸 부작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작위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입법을 뭐 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입법부에게 이러는 거야. 너희는 미리미리 이런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었어야지. 너 만들었어야지. 왜 안 만들었어? 왜 안 만들었어? 너 책임져. 너 나빠. 너 국회 너 책임져. 라고 이런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국회가 모든 차별, 모든 부당한 것을 다 예측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법을 다 만들면 좋긴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 상식 이해되죠? 그럼 용어 정리해 볼게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국회에게 입법의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당연히 국회는 모든 입법의 의무를 져야 된다. 오케이? 맞아? 틀려?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입법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죠. 단,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다? 입법 부작위일 때.
우리가 원하는 법률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률을 안 만들어서 어떠한 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 국회의 작용은 딴 거 없잖아. 법률 만드는 거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뭐를 요구할 수 있어?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입법을 안 한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입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요구해서 법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왜 이런 케이스 모두를 대비해서 너희는 법을 안 만들어, 너희는 게으른 거야,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해돼요? 자, 요 얘기가 바로 요 핵심이야. 밑줄 다 그으세요. 자, 세 번째 줄에 평등 원칙은 입법자, 국회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그렇죠? 입법 의무를 부과하진 않아. 다만 입법자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일종의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입법을 하긴 했네. 근데 뭐에 반하는 입법이야? 평등에 반하는 입법이니까 오히려 자기가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평등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나왔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우리는 평등 원칙의 앞에서 국회에게 입법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뭐는 요구할 수 있어? 방금 했던 요 얘기처럼, 요 얘기 경우나 입법 부작위 또는 자귀는 뭐예요?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률이 무엇인가를 지금 차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뭐야? 만들긴 만들었으니까 자귀는 한 거죠. 근데 자귀가 뭐야? 자기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 거죠. 자기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것인가? 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평등이란 곧 국회에 입법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법 행위를 통해서 차별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된다? 평등 원칙이 위반되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잠깐 오세요.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만든 법률이야. 니네가 뭘 차별을 얘기해. 그냥 그대로 따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 앞에 국회건 나발이건 모든 권력도 법 앞에 다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3번은 뭐 너무 뻔합니다. 불법 영역에서의 평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첫 줄 밑줄. 불법 영역에서 평등은 인정되지 않고 이거 밑줄이 빠졌지? 기존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평등의 의미는 자, 이거 아까 설명했죠. 정치적 영역에서 절대적 평등. 밑줄. 정치적 영역에서 절대적 평등. 그 정치적 영역이 뭐 있어요? 자, 알다시피 정치적 영역에서 모든 국민은 뭐야?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에서는 모든 국민은 처벌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모든 국민은 다 뭐야?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있는 거죠. 있어요. 모든 국민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아니잖아요. 초딩은 정치 참여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참여에서의 절대적 평등은 이런 의미죠.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차별하면은 당연히 그건 불평등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봐. 선생님,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선거권이 없으면 차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차별이야? 아니죠. 이건 국민을 차별한 게 아니죠. 그거는 자격 조건을 말한 것이지 차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초등학교 중학생이 나이를 먹으면 19살이 넘는 순간 너 선거권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을 충족 못했을 뿐이지 넌 안 돼라는 식의 차별은 아닌 거야. 알았어. 너는 죽었다 깨나도 선거권을 못 가져. 너 죽었다 깨나 대통령이 못 돼가 아니잖아. 자, 봐. 나이 40살이 넘어야 뭘 줘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피선거권을 주죠. 이건 차별이죠. 너는 죽었다 깨도 대통령 못 나와. 이건 차별이죠. 뭔 얘기인지 알아?
넌 죽어다니는 대통령, 이게 차별인 거죠. 근데 아니잖아.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단 요건을 충족하면 되죠. 뭐? 나이 만 40살이 넘으면 된다라는 이건 요건이지 차별이 아니잖아요. 알았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치적 의미의 차별이잖아요, 선생님. 아니야. 이건 정치적 의미의 차별이 아닌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 적용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모두 똑같이 대한다.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 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5번. 자, 여기 좀 어려워요. 별표. 상향적 평등. 솔직히 저는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설명을 안 드리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자주 드는 설명이에요. 자, 아주 초딩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상향이 뭐예요? 위로 가는 거죠. 상향은 위로 가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냥 보세요. 초딩처럼. 여기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위로 간다는 건 뭐야? 국가가 저 위에 어떤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 있겠죠. 국가를 세웠어.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이념,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평등자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상향적, 가장 우리가 이념적으로 평등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다 충족시켜주고 싶어. 다 충족시켜주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그래서 봐봐. 모든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다 의무 교육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의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됐어요? 모든 국민이 의무 교육.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유럽은 대학교까지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유럽은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에요. 맞나? 의무 교육이? 잘 모르겠나? 아무튼 대학까지 공짜란 말이야. 그럼 우리도 어때? 우리도 대학까지 공짜로 다니게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국가가. 하고 싶겠죠. 그러한 이념적 목표인 상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됐어요? 근데 상향적 평등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뭐. 당장 돼요? 안 돼요? 안 돼. 상향적 평등은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이념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안에 뭐가 포함돼? 당장 안 된다는 거야.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상향적 평등은 당연히 그냥 원론적으로 말하면 다 모두에게 똑같이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차별이 있잖아. 왜? 지금 우리 의무교육은 헌법에 등장한 의무교육은 뭐야? 중등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고등이나 대딩은 어때? 얘네에 비해 차별받아 안 받아? 차별받고 있잖아. 얘네에 비해. 얘네들은 다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잖아. 근데 고딩, 대딩은 의무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얘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알아요.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고딩, 대딩 너희들도 다 의무교육의 혜택을 주고 싶은 게 우리의 이념적 목표이긴 해. 글로 나아가곤 있어. 하지만 현실을 좀 고려해야 돼. 국가가 돈이 쪼달려. 맞죠? 국가가 대학교 등록금 다 내주지 않잖아요. 내주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향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감이 잡혀요? 이게 개념이 이해가 돼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상향적 평등이란 국가의 정책을 시행함에서 동시에 모든 집단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 못할 때, 맞아. 모든 집단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 즉, 여기서 밑줄.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적 평등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옆에 예를 하나 적어놓은, 그 바로 밑에 나오네. 판례 보세요.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합헌으로 받자.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도 1, 2, 3. 지금은, 자, 우리는 헌법에는 중등교육까지지만 교육기본법상 뭐죠?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의 대상이 됐죠. 헌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중등까지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뜻이야. 그 뭐 해야 돼? 공짜로 학교 보내야 되고. 100% 공짜는 아닌 경우도, 교복은 교복도 지원받고, 아무튼 지원받잖아요. 급식은 공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계로 갔단 말이야. 1학년, 2학년, 3학년. 알았어요? 고딩도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래? 만약에 중등 1학년만 했을 때, 중2, 중3이, 왜 우리는 안 해줘?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국가가 어떻게 돼?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알았어? 그냥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평등, 차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차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 사유. 자, 이건 뭐냐면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요 별표. 요게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아까 저거 봤죠? 우리는 모든, 누구든지 성별,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까 뭐라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형광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유를 형광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예시설. 별표 예시설. 자, 그래서 우선 성별의 차별 구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성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얘기가 나오고 특히 요거 두 번째 줄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이 남녀고용평등법. 이거 법에 대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남성 동지들이 위헌성을 따졌나 봐요. 왜 여자들한테 그런 임신, 출산, 수유에 대한 모성 보호에 따라서 혜택을 줬단 말이야. 집에서 쉬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랬더니 국가는 뭐라고 얘기해? 야,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야. 당연히 국가는 이걸 차별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상대적 차별이겠죠. 상대적인, 즉 합리적 차별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일요일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불합리적으로 차별하는, 즉 이게 과연 종교적인 차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후천적인 신분설. 자,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고개를 봐.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선천적인 신분 개념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맞죠? 선천적인 신분인 개념이 있으면 뭐야? 그 신분제 사회죠. 여러분 혹시 중등 때, 초등 때 이런 거 하고 장난치고 놀지 않았어요? 야, 너 족보 있어? 이래가지고 족보 알아? 오, 그래요? 족보 아세요? 여러분 성씨에 무슨 파가 어떻고 다 알아요? 본이 어떻고 다 알아요? 뭐 안 되는 거야? 무슨 족보를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성씨인지는 안다는 거야? 그게 뭐 족보야? 족보는 나의 뿌리, 이걸 안다는 게 족보인데 시조가 누구야? 아니 삼척 심시의 시조가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신데? 아, 조선시대 분이셔? 그러셔? 그럼 심씨가 종류가 많잖아. 굉장히 많잖아. 그 족보를 다 알아? 내가 몇 대손인지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이니 뭐니 막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선천적 신분 제도를 말하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돼? 미치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천한 것이. 폐하적 이런 놈은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는데, 자, 거기 두 번째로 밑줄.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말은 즉 사회 속에서 어떤 일정한 지위, 장기간의 어떤 일정한 어떤 지위값을 우리가 신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생님이 무슨 전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죄자, 그러니까 전과가 뭐야? 여러분, 이거는 형기를 다 맞춘 사람을 말해요.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요? 이런 것도 신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는 이거 대답해봐. 우리는 후천적 사회적 신분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죠? 그러면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자, 우선 정리해보자.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까 배웠죠? 근데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봐. 범죄자, 전과자인데 얘가 성범죄자야. 근데 아무튼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 성범죄자.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게 해놨잖아.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차별 맞아, 안 맞아? 차별 맞죠. 근데 이건 무슨 차별이야? 합리적 차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 물론 선천적 신분은 우리 고민 안 해도 되죠. 후천적인 것, 우선 사회적 신분은 후천적이야. 근데 그 후천적인 사회적 신분에 근거해서 합리적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됐어요?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쓰세요. 그래서 후천적 사회적 신분을 채택하고 있고, 또 하나 뭐라고 써? 후천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날개 보세요. 자, 기출 한번 판례 한번 잠깐 볼게요.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누범이 뭐죠? 죄 짓고 또 짓고 한 사람한테는 가중적으로 처벌한다는 얘기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잖아. 건건으로 봐야 되는 거. 근데 국가는 왜 가중처벌이야? 이걸 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사실상 이거는 뭐라는 거야? 비례 원칙이라는 거야. 너 이 새끼 그렇게 국가가 죄값을 뉘우치라고 많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행위를 한 거 아니겠어? 너는 죄값이 무겁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처벌한다는 건 오히려 상대성, 비례성을 고려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원칙의 위배의 심사기준. 자, 이것도 했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밑줄 것만 형광펜 치하세요.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 자, 그런데 합리적인 차별조차 절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36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헌법 36조 1항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이 합리적인 차별이 인정이 안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맨 뒤로 한번 넘어가서 36조 1항을 한번 보세요. 36조 1항이 어떤 내용인가? 맨 뒤에 가면 우리 헌법 조문이 있어요. 자, 혼인과 가족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평등, 즉 합리적인 차별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기를 보세요. 법률혼과 사실혼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법률혼은 법으로 부부인 거죠. 혼인신고 했다는 얘기죠. 사실혼은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사실혼 관계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률론일 때와 사실론 부부 있을 때 법률론 관계를 더 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런 표현이겠죠.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와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흔히 말해서 합리적인 차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공무 단임권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 11조 1항에 예시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건 바로 그 밑에 판례를 바로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자, 보세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평등이란 법 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법 내용상의 평등이란 이 표현 자체가 바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비록 차별이지만 어때? 내용상으로 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무슨 뜻이야? 헌법 11조 1항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고 맨 밑에 봤던 판례는 바로 그런 이게 합리적인 차별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제가 아까 고속도로 휴게실에 여성 화장실이 더 크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 결혼했어. 놀러 갈 거 아니야. 휴게소 섰어. 와이프 딸내미 화장실 갔는데 2시간 있다 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까지겠지.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2시간 있다면 어떡해? 그때 뭐라 그래? 화장실이 너무 좁아. 알고 봤더니 뭐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남자 여자 화장실을 동등하게 똑같이 지었네. 그 피해 누구한테 왔어? 그 피해 누구한테 왔어? 나한테 왔네. 나한테 왔네. 봐, 여러분. 사실상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과 다른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게 지어줘야 되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들한테는 파리가 달린 그런 조그만 병기로는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일정한 공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여성 동지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적 가치 훼손당할 수 있죠? 싸봐. 딸내미가 쌌어! 엄마 못 참겠어. 오, 존엄성 가치. 인간의 존엄성적 가치가 훼손당할 거잖아, 여러분. 인격 훼손 당한 거잖아. 더 크게 줘야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렵지 않죠? 네. 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의미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얘기, 미국 얘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맨 밑에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배의 심사기준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자의금지 원칙. 자, 요거 특히 기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했죠.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 자의가 뭐죠? 일부러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무슨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대우해?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거죠. 됐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특히 일부러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지 않고 일부러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건 일부러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자의적. 알았어요? 자의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러면 자의적으로 하면 뭐가 나타나?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거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게 된다는 거야. 또 다른 것은 당연히 다르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같게 일부러 자의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판례, 기출 판례 한번 볼게요. 옛날 박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예술계에서 어떻게 했죠?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진흥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국가가 어떻게 했어?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했어?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죠. 구분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즉 흔히 말해서 정부의 좀 비판적인 예술인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예술인들을 구분해가지고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들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 한 거야? 똑같은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했어? 똑같이 대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골라냈단 말이야. 일부러 골라냈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든 거죠. 그게 블랙리스트. 보통 우리가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이 뭐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정리한다는 개념이잖아. 아니,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국무회의 보고가 들어갔을 테고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실무장관인 문화예술장관도 깜빵에 가고요.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되면 뭐 한 거야? 차별해줘. 그것도 자의적으로 차별했죠. 맞아요? 자, 요거 판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의적 금지의 원칙. 자, 그래서 왼쪽에 보세요. 날개 보시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뭐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심사 원칙,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여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 차이나 입법 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치는 심사 방법을 말한다. 자, 근데 여기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심사 원칙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만을 심사하여 비교 대상 간.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본문 잠깐 놓을게요. 본문 어디냐면 231페이지 와보세요. 2번 자의금지 원칙의 심사 요건이 나오죠. 요걸 좀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거기로 보세요. 자, 공부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먼저 판단해야 되죠.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일부러 한 건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봐봐. 자의금지 원칙은 같은 것을 갖게 대우하는데 자의적으로. 알았습니까? 원칙도 없이. 알았습니까? 그 행위 주체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블랙리스트를 일부러 만드는 일을 증명해야지 깜빵에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이게 자의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만에 하나 예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그건 합리적인 차별이에요. 합리적인 차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국가 이런 거 말이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당연히 국가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자꾸 안티를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대우합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합리적인 차별이에요. 이따위로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의금지 원칙을 얘기할 때 국가 이 차별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뭐라고 항변하겠어? 저항하겠어. 합리적인 차별이야 우리.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금지 원칙을 심사한다는 건 곧 뭘 심사하는 것 똑같아?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의금지 원칙의 심사 요건. 자, 이게 어려워요.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여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 위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쉬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닌지가 바로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오른쪽에 기출을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는 바로 기출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보세요. 남자의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심사는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생각해봐. 자, 남자의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건 자의금지 원칙. 여러분 아까 방금 했죠? 자의금지 원칙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봐. 국가가 일부러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국가가 이것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거라고? 이게 자의금지 원칙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의 척도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아까 설명했네. 왜 남자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전투력의 상실이 온다며. 그렇죠? 우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 안 맞아? 우리가 항시적으로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선에 투입해서 어떤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성의 신체적 구조가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럴 때 국가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남자 입법 형성권에, 그러니까 입법자, 국회가, 여러분, 병역법은 국회가 만든 거잖아. 알았어요? 그럼 병역법을 만든 국회 입장에서 입법을 만드는 그 과정, 형성이라고 하는 거야. 입법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으라고 말할 때 과연 이것은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1번 맞죠. 당연히 남자의 병역 의무의 위반도 자의금지 원칙의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자의금지 원칙의 심사 대상이 됐냐 안 된다는 건 뭐야?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차별을 한 거냐 아니냐고 본다는 거야. 자, 2번도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자, 요거 별표. 자, 요 선지가 굉장히 어려운 선지인데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장애인에 대해 뭘 준대요, 여러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자, 지금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뭐를 고려하지 않았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죠. 여러분, 보통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걸 결정했을 때 최저생계비, 가구소득을 봤을 때, 자, 고개 들어보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구소득을 총 합했을 때, 쉽게 합시다. 3인 가구의 가구 총소득을 합했을 때, 예를 드는 거야. 3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 자, 3인 가구면 최소 300만 원의 총소득은 있어야 된다고 국가가 정해놨다고 쳐보자. 그러면 3인 가구의 최저 소득은 얼마야? 300만 원일 거 아니야? 근데 3인 가구를 합했더니 250만 원이 나왔어. 소득이. 그러면 최저 생계비,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쳤지? 그러면 이들한테 지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는 그런 입법부가 그렇게 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서 삐진 사람은 이런 얘기 아니야. 그 3명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중증 장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예 근로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최저 생계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국회의원한테 따진다 이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고려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거죠. 맞아 안 맞아?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럴 때는 입법부가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입법 형성의 자유를 좁게 보면 구체적인 걸 다 고려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입법 형성의 자유를 넓게 본다는 건 입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부가 가급적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법부 너희가 잘못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거는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게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인 입법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는 거야? 가구수만 따져서 한 것을 과연 평등권의 침해냐? 침해는 아니다. 라고 본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시야? 그냥 원래 이게 지금 3교시잖아요. 원래는 밥 먹기 전까지 4개인데 제가 아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바람에 그냥 6시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4교시가 3교시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냥 할게요. 2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비교 집단의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교 집단의 존재. 자, 이것도 좀 어려워요. 비교 집단의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고개를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야? 쟤는 주고 왜 난 안 줘요? 이거죠. 맞아, 안 맞아? 쟤는 이만큼 주고 왜 저는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렇죠? 그럼 봐. 그럴 때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차별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거야?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야 하니까 뭐가 있는 거야? 비교 대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 집단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기출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된다. 밑줄.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밑줄.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집단이 상호 배타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교 집단의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는 관련 헌법 규정과 당의 법규범에 의해 목적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례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교 집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 집단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고개를 보세요. 비교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뭐가 가능해? 그래, 넌 쟤에 비해 차별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교 집단으로 비교 집단으로 인정 못 받으면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차별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야?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시. 쟤와 내가 서로 비교 집단으로 인정돼야 나는 쟤에 비해서 뭘 못 받아서 차별받았어요 라고 인정받는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쟤와 내가 비교 집단이 아니야. 즉 뭐야? 배타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은 집단에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내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지. 그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이 지금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 집단이 비교 집단이 아니에요라면 국가는 뭐라고 해?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비교 집단이 아닌 걸 가지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지. 그럼 뭐 하지 않아? 평등권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뭐 해버려? 각하를 시킨다고.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 자,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뭐 헌법재판소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를 모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주로 뭐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바로 뭐예요? 위헌 법률 심판 하고 또 하나가 뭐죠? 헌법 소원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거야. 헌법 소원 심판. 이 헌법 소원 심판이 바로 뭐야?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기본권 중에 뭘 공부하고 있어?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공부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 헌법 소원을 했어. 어떤 헌법 소원? 나는 평등권의 침해를 당했어요.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자,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몇 분이 계셔요? 9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해에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헌법심판이 약 거의 10,000개가 돼. 그걸 다 어떻게 다 처리해? 그래서 걸러내요. 그래서 이 9분 중에 돌아가면서 3명씩, 알았습니까? 3인이, 알았습니까? 흔히 이걸 시정재판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3인이 먼저 걸러내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문을 좁게 해서 이렇게 뭐 헌법소원이건 위헌법률 심판이건 이런 요청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걸러내요. 그러면 걸러낼 때 이러는 거야. 걸러낼 때, 자, 탈락시키는 게 바로 각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9분이 다 모여가지고 뭐해? 위헌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권의 침해,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평등권의 침해를 따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교 집단은 어때야 돼? 서로 동질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죠. 배타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만약에 A가 평등권의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3인의 재판부가 판했더니 뭐야? 이 새끼 배타적인 집단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는 평등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3인이 봐서는 얘네 이 배타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뭐야? 예전에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흔히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건을 못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야? 배타적이지 않은 집단을 가지고 네가 평등권의 침해가 당했다? 둘은 배타적인 집단도 아닌데 그러면 예전에 뭐해? 여기서 탈락을 시킨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각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배타적인 집단의 비교 집단이 배타적인 집단이야. 그러면 배타적인 집단이 알았어. 통과.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가 정말 차별받았는지 안 차별받았는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책 보세요. 거기 보면 비교 집단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231페이지 나왔죠. 한 장 넘겨보세요. 요겁니다. 232페이지. 비교 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
이거는 예전에 뭐라고 해? 너는 평등권의 침해가 됐다 안 됐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잠깐 와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판례 하나만 볼게요. 첫 번째 판례만 볼까요?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 중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기초의회 선거. 자, 이것도 좀 설명해. 그러면 헌법이 왜 지랄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헌법 판례는 그 대상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어때? 졸라 넓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거 얘기. 뭔 일 다 다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막 판례가 막 사방팔방 나오니까. 자, 선거 얘기도 하는 거야. 보세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보면 뭐죠? 광역자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 기초자치. 맞죠? 우리가 광역자치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장선거, 광역자치의회 선거를 하죠. 광역이 뭐예요? 광역은 뭐죠? 도. 팔도 알죠? 경상도, 전라도, 팔도. 또 광역급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특별시. 또 일반 도 말고 특별자치도 있죠. 어디? 제주도. 시도 특별시 말고 무슨 시 있어요? 우리 저기 뭐라고 불러요? 저기 어디냐? 특별자치시 있죠. 어디죠? 특별자치시 있죠. 어디? 세종시. 맞아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우리가 광역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초에 해당하는 게 뭐죠? 시, 특별자치시 말고 일반시를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고양시죠. 고양시는 어디예요?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죠. 그리고 구가 있어요. 구가 뭐예요? 구. 고양시 일산군가?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 구는 상급 행정 단위가 어디야? 바로 저 특별시나 특별자치시에 속하는 구만 돼요. 알겠어요? 즉 일반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또 어디 있어요? 시, 구, 군이 있죠. 군 있죠. 강화군. 됐어요? 강화군. 영월군. 횡성군. 여기를 뭐라고 불러?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판례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기초의회 의원, 요거죠. 기초자치단체의 단이 아니고 장. 기초자치단체 장과 기초의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 기초의회 요거 말하는 거예요.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밑줄 없도록 한 거.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침해했다고 봤네. 그래서 그 법률을 위헌으로 본 거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여기는 요 광역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주도시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느 A라는 정당의 지지, 즉 후보자 또는 지지를 받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인정. 그런데 얘네 기초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장이 되고 싶어. 고양시 의회의 의원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어떤 특정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싶은데 넌 안 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야. 왜? 아니, 광역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도록 해주고 아무래도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근데 우리는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평등권의 침해라고 봤던 거고 위헌이라 나왔으니까 이걸 차별하는 그 법은 지방자치법은 당연히 위헌이니까 어떻게 돼?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등권의 침해가 맞다 안 맞다. 그러면 봐봐. 다시 본론으로 가서 얘가 지금 뭐하고 비교했어? 기초자치단체와 뭘 비교한 거야?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했고 이게 평등권의 침해인 차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서로 배타적인 집단이 돼야 된다. 배타적인 집단 맞아 안 맞아? 맞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업무와 역량, 기타 등등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본 거고 그리고 너는 그러네. 배타적인 집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네 라고 인정해서 위헌 판결이 난 거라는 거야. 제 말 알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그럼 뭘 외워야 돼? 이 판례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후보 요 멘트만 외우면 되잖아. 그걸 외우고 뭘 해야 돼? 이건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라는 거잖아. 즉 둘이 뭐라고? 비교 대상이 되고. 솔직히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 공부할 때 방금 얘기들이 상호 간에 비교 대상이 되고 상호 배타적인 집단이 돼야 된다는 걸 직접 물어보진 않는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이야? 결국에는 판례 싸움이라는 거야. 근데 판례를 설명하려면 방금 봤듯이 이 두 집단, 얘가 왜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번엔 비교 집단이 인정이 안 되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판례가 어려워서 그래. 그걸 볼 거예요. 자,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판례냐면. 자,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 뭐냐면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인등록법 가 중립등록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부 해가지고 밑에 쭉 읽어봤는데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우선 자, 요거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현역병, 영내기거, 현역병의 영내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과 현역병은 서로 배타적인 집단이니까 비교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배타적인 집단이니까 비교 집단이 되는 거죠. 아까 비교 집단은 뭐라고? 서로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자, 지금 기각을 했잖아. 여러분, 자, 기각이 아까 뭐랬어? 헌법재판소가 기각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 자, 다시 위에 올라가 봐.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고개를 보세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하지. 알았어? 강원도 고성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 거기서 집단 생활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의 지금 주소는 어디로 돼 있어? 강원도 고성으로 안 돼 있잖아. 어디로 돼 있어? 내가 원래 살던 집, 고양시 일산구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근데 이 새끼 이거 왜 주장했는지 몰라. 중립분록상 평등권의 침해? 내가 지금 여기 살면 나는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 새끼 이걸 왜 주장했을까?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봐. 여러분, 일반 국민은 당연히 자기가 지금 현재 거소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거소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그럼 법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는 뭐야? 지금 거소하는 곳이 어디야? 영내 생활이잖아. 근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 돼 있고 어디 돼 있다고? 자기 세대, 알아서 주민등록상 원래 세대주에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차별 아니겠냐라고 지금 본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판단한 거 밑에? 오케이.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얘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야. 알았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살고 있는 것하고 일반인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야, 서로. 그리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요. 그러니까 얘가 고성 국민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야. 얘가 고성구에 뿌리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지역 주민하고. 알았어요? 다르다는 거야. 일반 국민과 영내기관 현역병은 주민등록상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니까 비교 집단은 되네? 그러니까 뭐는 통과해. 알았어. 정말 네가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당연히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따져보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지이므로 복무 형태. 자, 이번엔 얘가 뭐하고 비교해? 이렇게 비교한 거죠.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을 비교한 거라는 말이야. 근데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자, 영내기거 현역병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본질 다른 집단을 할 것이며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본 바와 같이 이유로 영내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고 전투경찰 순경과 현역병의 복무 형태의 유사성 밑줄 전투경찰 순경과 현역병의 복무는 유사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안 돼? 비교 집단이 될 수 없는 거겠네. 그렇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밑줄 전투 경찰 순경을 현역범과 동등 밑줄 동등하게 처우하는 재반 입법 모두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이거네. 전투 경찰 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역병과 전투 경찰 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은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거 왜 그래? 두 집단은 뭐라는 거야? 현역병하고 전투경찰 자체는 뭐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비교 집단이 성립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그렇게 긴데 결론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만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비례 원칙. 자, 요게 이제 그런 얘기야. 아까 지금 계속 뭐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의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의금지 원칙은 결론은 뭐라고? 합리적으로 차별을 했느냐 아니냐 보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 원칙이란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즉 밑줄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하는 것 그 자체 그치지 않고 더 넘어가서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까지도 판단해 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별표. 비례 원칙이 적용된 사례. 기출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대군인의 가산점 사건 끊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끊고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 보유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의 위헌 여부 사건 끊고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사건 끊고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등의 사건. 자, 요거는 비례 원칙, 즉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된 거다. 즉 합리적인 차별이냐 아니냐. 봐봐. 제대 군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가산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한 거잖아.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를 넘어서서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에서 엄격한 비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례 원칙이 명확한지를 본 거죠.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 비례 원칙의 심사 요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자, 밑에 3번 다시 한번 별표해 놓으시고, 아까 방금 봤던 그 날개에 해당하는 것들의 일부 예가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비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된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 줄에도 있죠. 이건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이걸 별표. 제대군인의 가산점 비교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설명 더 해주세요. 오른쪽에 판례가 2개 있는데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은 엄격한 기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가산 기준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 빼지 말자고요. 그냥 뭘 외워 그냥.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은 뭐가 돼? 당연히 합리적인 차별에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반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기준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 외우세요. 알았습니까? 더 뭐 자세하게 봐서 설명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 밥 먹고 와서 잠정적 우대 조치. 아까 요걸 이제 우리가 실질적 평등의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